한국이 군사 강국이라고? 그 기사를 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코웃음이었죠. 하긴 요즘 언론이라는 게 조회수만 나오면 무슨 말이든 적는 세상이니까요. 전 그저 과장된 기사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 직접 경험한 그 현장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군사전략 저널리스트로 활동 중인 알렉스 첸이라고 합니다. 중국계 가정에서 자랐고 조부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군사균형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국은 늘 중간쯤 되는 국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고 기술적으로는 유럽을 벤치마킹하는 나라, 스스로 전쟁 억지력을 갖추기보다는 그저 좋은 장비를 잘 가져다 쓰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고 첨단 기술도 대부분 수입산인데 군사강국이라는 말이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집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이 군사강국이래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즉석에서 반박했습니다. 한국, 그게 말이 돼. 실전 경험 전무한 나라가 러시아, 중국보다 위에 있다고?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순위 매기는 기준 자체가 이상해. 보유 장비 숫자만 세면 북한도 상위권이겠네. 제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편집장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곧 제가 서방의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그렇게 봤습니다. KF-21은 제대로 된 스텔스도 안 되는 미형으로 봤고 K2 전차는 독일 부품 없인 움직이지 못하는 조립형 무기로만 여겼습니다. K9 자주포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그게 강한 나라의 증거가 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의 그림자였다. 만주에서 자란 조부에게 한국은 변방이었고 그 인식은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흐르는 중화 문명의 자부심이 급속히 성장한 한국을 인정하기 싫어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제가 믿어온 위계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한국 무기들이 해외에서 잘 팔린다고 하던데 동료 기자가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그렇지. 성능이야 독일, 미국 것에 비할 바가 아니야. 실전에서 써본 적도 없는 무기를 누가 믿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편견이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변명이었죠. 한국이 진짜 강해지고 있다면 그건 제가 그동안 무시해온 것들이 실제로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시대착오적인 분석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냉철한 전략 분석가라고 믿어왔습니다. 국제 정세를 읽고 군사 데이터를 다루며 어느 나라가 실제로 위협이 되고 또 허상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실 저는 특정 국가들에 대해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랬죠. 돌이켜보면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제 조부는 만주에서 자랐고 늘 한반도는 대륙의 그림자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린 시절에 저에게 깊게 새겨졌고 그 뒤로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스스로의 렌즈로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늘 자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건 기술 베낀 거야. 자금 투입으로 숫자만 부풀린 거지. 실전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뭘 믿겠어. 그건 마치 제 자신을 방어하는 한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이 올라온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질서, 제가 속해 있는 위계 속에 아시아가 흔들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저는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사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집중력, 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사회의 저력,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보여준 국가적 결속력, 그리고 2000년대 이후 IT와 문화 분야에서 이룬 급속한 혁신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이 보여준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을 저는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분단 상황,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외교적 복잡성,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 속에서도 독자적 노선을 구축해야 하는 현실적 필요성, 이런 조건들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을 둘러싼 언론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엔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전술 사례로 자주 등장했고, 노르웨이에서는 K9이 나토 표준에 맞춘 우수 기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대규모 K2 전차 도입 뉴스를 봤을 때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곳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대신 한국산 전차를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포함된 패키지 딜이라는 점에서 폴란드가 한국의 기술력 자체를 인정했다는 의미였죠. 호주의 K9 자주포 도입 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면서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런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주력으로 선택했다는 건 단순한 경제적 판단을 넘어선 전략적 신뢰가 바탕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는 동료 레베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스, 넌 아직도 한국을 너무 낮게 보더라. 이젠 바뀌었어. 단순한 아시아 국가가 아니야.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베카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북유럽 방산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입니다. 그녀가 한국을 언급할 때의 진지한 표정과 목소리 톤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마치 동등한 경쟁자를 대하는 듯한, 아니 어쩌면 배워야 할 대상을 바라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하나의 짧은 보도자료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외신 대상 비공개 전략 브리핑 개최, K방산 핵심 무기군 및 운용 철학 공개.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제목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말 허풍이라면 그걸 파고들어서 제대로 한번 비판해보자. 그래서 저는 결국 한국방위사업청이 주최하는 비공개 외신 브리핑에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기대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홍보 영상 몇 개 돌리고 표면적인 수치만 읊는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걸 걸러내는데 자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 신청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분명히 무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다는 미묘한 동요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 단순한 클릭이 제 인식과 시선을 완전히 뒤집을 충격으로 이어질 줄은요. 한국방위사업청이 주최한 비공개 화상 브리핑은 솔직히 말해 제 기대를 밑돌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나라든 방산 홍보는 과정이 따르기 마련이고 저는 그걸 분석가의 눈으로 걸러내는데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작 5분 만에 저는 노트를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첫 발표는 K2 흑표 전차였습니다. 세계 유일의 능동형 서스펜션이 전차포 사격 시 반동을 자체적으로 흡수해 정확도를 높인다는 설명이 나왔고, 실전 적용 영상에서는 폴란드 수입형 전차가 산악 지형을 거침없이 주행하며 목표물을 단발로 명중시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능동형 서스펜션. 독일도 못 만든 기술 아니야? 하지만 화면 속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사격 정확도 95% 이상, 험지 기동성 기존 전차 대비 40%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기술이 순수 한국 개발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어 등장한 K9 자주포, 노르웨이, 호주, 폴란드 등 실제 전투 배치 국가들의 전력 운용 보고서가 공개됐고, 심지어 노르웨이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북극권 방어 전력의 중심축이라고 평가한 인터뷰,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수출용 무기 수준이 아닌데 이건 전략 자산이잖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9의 모듈형 설계였습니다. 각국의 요구사항에 맞춰 포탄 종류, 사격 통제 시스템, 통신 장비까지 맞춤형으로 조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방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극한 추위에 대응하는 특수 윤활유와 가열 시스템을 적용했고, 호주에서는 사막 환경에 맞는 냉각 시스템과 먼지 차단 기술을 보강했다고 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자 이번엔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소개됐습니다. 128셀 수직 발사 시스템, SM-6 미사일 탑재, 탄도탄 요격 능력까지 갖춘 이 함정은 단순히 함선이 아니라 하나의 움직이는 방공 요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명 중 특히 눈에 띈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미 인도태평양 다국적 작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칠함대와의 연동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 몇 안 되는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순한 제3국 취재자가 아니라
뒤늦게 본질을 눈치챈 구시대 분석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늘 미 해군이 동북아를 보호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자체 억지력으로 바다를 지키는 국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해군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영내 안정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KF-21 보람의 전투기, 2022년 첫 시험 비행부터 최근 비행 성공률과 작전 시나리오가 공개됐고, 눈에 띈 건 전투기 내부 설계 대부분이 국산화율 65% 이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수치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단지 수입 조립국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KF-21의 개발 속도였습니다. 2015년 사업 시작부터 2022년 첫 비행까지 불과 7년. 이는 유럽의 유로파이터나 프랑스의 라팔보다도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은 외국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핑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지만 향후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20년을 내다본 전략적 판단의 결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실현이었습니다. 화상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꺼졌지만 내 머릿속에선 무언가 지워지고 무언가가 새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초안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쓸 생각이었죠. 과대 포장된 K방산, 실체를 확인하다. 하지만 새로 쓴 제목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 한국은 전쟁을 막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노르웨이에 있는 방산연구원 레베카 라르센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제 오랜 동료이자 군사 기술 분야에서 가장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최근 몇 달간 한국의 K9 자주포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기에 이번 취재를 정리하는 데 있어 그녀의 관점은 결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화면 속 레베카는 이전보다 한결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브리핑을 정리한 메모를 슬쩍 보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한국 쪽 방산 현장에서 있었지. 거기 그렇게까지 대단해?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스, 처음엔 나도 회의적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여전히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녀는 말을 이으며 노트북 화면을 공유해줬습니다. 거기엔 한국 현장에서 촬영한 K9 자주포 조립라인 영상과 실탄 사격 시험 결과, 열화상 데이터까지 정리된 분석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그들은 단순히 쏘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야. 기동력, 생존성, 정밀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게다가 개발부터 생산, 시험, 수출 대응까지의 속도와 융합 능력. 그건 유럽보다 빠르고 미국보다 효율적이야. 레베카가 화면에 띄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연간 생산량이 노르웨이 전체 방산업체들의 합계보다 많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은 독일의 크라우스마파이보다도 엄격했습니다. 특히 납기 준수율이 98% 이상이라는 수치는 유럽 업체들이 평균 60-70%에 머무는 것과 비교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야. 레베카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고객 맞춤형 기술 지원을 실시간으로 해줘. 노르웨이에서 K9을 운용하면서 생긴 기술적 문제를 서울에 보내면 12시간 안에 해결책이 나와. 시차를 고려해도 놀라운 속도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야 아시아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아닐까? 정밀함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레베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정반대야. 그들의 빠른 대응은 철저한 데이터베이스와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기반해 있어. 모든 가능한 문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솔루션을 준비해놓는 거지. 즉흥적인 게 아니라 극도로 체계적인 거야.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린 이미 따라잡혔어.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캐나다, 미국, 유럽, 중국 내가 분석하고 신뢰하고 중심이라 믿어온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의 방산 산업에 밀리고 있다는 자각,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지금 이 모든 걸 부정하기엔 내 눈과 귀가 너무 많은 걸 확인해버렸죠. 레베카는 말을 이었습니다. 무기 자체의 성능도 놀랍지만 난 오히려 그 무기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서 더 놀랐어. 그들은 강한 무기를 자랑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말해. 이 무기가 있기에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철학이 우리랑 달라. 그 말에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친 건 예전 어느 미군 전략회의에서 들은 장교의 말이었습니다. 우린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싸우지 않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 전엔 그게 미화된 외교적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전쟁을 막기 위해 군대를 운용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전제부터가 달랐습니다. 그게 바로 억지력의 본질이었고 우리가 놓친 것이었죠. 한국 방산업체들과 일하면서 또 다른 걸 발견했어. 레베카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어 체계를 제안해. 예를 들어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그와 연동되는 레이더, 지휘 통제 시스템, 탄약 보급 체계까지 통합 패키지로 제공하거든. 마치 애플이 아이폰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를 만드는 것처럼. 그 비유가 제게는 번개처럼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개별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알렉스,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레베카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무서운 건 학습 속도야. 우리가 피드백을 주면 다음 버전에서는 반드시 개선되어 나와. 그리고 그 개선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업그레이드인 경우가 많아. 마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날 인터뷰를 마치고 노트북을 닫은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이 믿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어지러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중국계 혈통을 지닌 저에게 한국은 늘 중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 깊이도 없고 미국의 영향력도 없고 그저 남의 기술을 흉내내서 빠르게 성장한 속도만 빠른 나라라고 여겨왔죠. 그런데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 모든 믿음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제보다 진을 지형에 강했고 K9 자주포는 북유럽 극한 기후에서도 고장을 내지 않았으며 KF-21은 에보와 연동 가능한 차세대 전투기 체계로 진화 중이었습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이미 태평양 다국적 훈련에 참가 중이었고 정조대왕급 부축함은 SM-6 미사 장착한 몇 안 되는 실전 플랫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도, 체계, 속도, 신뢰,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조용하고 끈질긴 준비와 자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 흐르는 중국인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부가 들려주던 만주의 기계, 한족의 지략, 천년 제국의 자부심, 그게 내 뿌리라고 믿었기에 단기간에 성장한 한국이 나보다 위에 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특히 조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화 문명은 강물과 같다. 잠시 막힐 수는 있어도 결국은 바다로 흘러간다. 하지만 한반도는 그저 강가의 자갈일 뿐이야. 그 말이 어린 시절부터 제 무의식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피아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자랑하지 않아. 그들은 지켜야 하니까 만든다고 말해.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꾸는 거야.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캘린더를 꺼냈습니다. 몇 달 뒤 한국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곳엔 한국군 통합시연과 KF-21 실기체 전시, 그리고 노르웨이 방산대표단과 K9 협력시연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출장이나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보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른 척했던 것들, 외면했던 사실, 그리고 제가 바뀌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으러 가는 거였죠. 한국행을 결심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정직해지려 했습니다. 사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면 그건 제가 그동안 써온 모든 분석이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믿어온 아시아의 질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였죠. 동시에 저는 흥분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군사 강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21세기의 억지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정학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기회였으니까요.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보자. 중국계라는 정체성도 서방 언론인이라는 시각도 잠시 내려두고 그냥 한 명의 호기심 많은 관찰자로서 한국을 바라보자.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우리가 놓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자. 그것이 진짜 저널리스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 유리병 너머로 붉게 물든 활주로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항공사 직원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곤. 공항 안은 분주했지만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질서 속에서 저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취재를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 알았던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상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제가 예전에 상정했던 아시아의 이류 강국이란 이미지는 입국장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인 이민국 기기, AI 기반 통역 서비스, 실시간 이동 경로 안내까지 군사력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고도화된 사회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면서도 침착했고 개인적이면서도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움을 준 공항 직원의 친절함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처음으로 체감했습니다. 숙소는 서울의 한 호텔로 정했는데 공항철도에 탑승한 순간부터 모든 이동이 매끄럽고 정확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 외곽의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설계가 눈에 띄었죠. 아파트 단지들도 획일적이지 않고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서울 시내를 걸어보았습니다. 명동과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이 도시가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조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궐 옆에 초현대식 빌딩이 서 있고 전통시장 근처에 최첨단 쇼핑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성취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사가 즐비한 강남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이룬 것들이 당연한 일상인 양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 국제방산 전시회에 도착한 뒤 등록 데스크에서 외신 등록증을 받은 뒤 전시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나라의 모든 준비가 집결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K2 흑표 전차 실물 전시가, 다른 한쪽엔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천공II 미사일의 실전 배치 구조가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중앙에는 KF-21 보람의 실기체가 조명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적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구조로 준비했다. 우리는 위협이 아니라 억지로 대응한다. 그 순간 저는 수첩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곳은 무기를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철학을 증명하는 공간이다.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무기 성능을 자랑할 때도 늘 평화를 지키기 위한이라는 전제를 붙였습니다. 이 무기가 강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 관계자가 천궁 미사일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미사일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무기가 성공한다는 뜻이니까요. 이런 사고방식은 서방의 방산업체에서는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전시회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무기를 자랑하기보다 언제든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지정학적 현실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억지력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지 무기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 체계, 연계된 시스템, 그리고 국민의 신뢰와 일치된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나라의 땅을 밟고 있다. 내가 무시했던, 하지만 지금은 존경할 수밖에 없는 나라. 이튿날 오전, 전시장 주관 부서의 안내를 받아 VIP 시연구역으로 입장했습니다. 이 구역은 일반 관람과는 달리 한국군이 실제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작전을 시뮬레이션하는 통합 전투 체계 시연관이었습니다. 입장과 동시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대한 360도 스크린과 실제 K2 전차 모형, 실물 크기의 무기 전개 구조, 수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상황판, 그리고 시연을 총괄하는 육해공군 전술 전문가들의 해설. 첫 장면은 북한 장사정포 도발 시나리오였습니다. 레이더망에서 도발 조짐을 포착한 후 전시 상황은 초 단위로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지상에선 K2 전차와 K9 자주포 부대가 자동 기동 명령을 받았고 공중에서는 KF-21이 3분 이내로 이륙해 전방 공역으로 접근, 동시에 천궁2 지대공 미사일이
공중 위협을 요격하는 시나리오가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움직임이 사전에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통제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각 부대의 연동, 무기 간 호환, 명령 체계의 전달 속도까지 전부 실전급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그냥 강한 무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무기들을 강하게 함께 쓰는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군의 의사결정 속도였습니다. 위협이 감지된 순간부터 대응 부대 전개까지 불과 5분. 이는 나토 기준인 15분보다 3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해설을 맡은 육군 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전략 중심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속도가 곧 생존입니다. 이어진 해군 세션에서는 세종대왕급 부축함이 인도태평양 해상훈련 시나리오를 재현했습니다. 한미일 연합정보망을 통해 적 함정의 위치를 추적하고 정조대왕급에서 SM-6를 탑재한 모의 요격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훈련이 단독이 아닌 연합 운용 기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인 동맹국이 아닙니다. 해설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방어하고 동시에 동맹국과의 연계 속에서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운용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정지된 듯한 순간을 느꼈습니다. 분석가로서 수많은 국가를 비교하고 서열을 매기던 내 사고방식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군 시연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한국 해군의 동시 다발적 작전 수행 능력이었습니다. 동해에서는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고 서해에서는 중국 군함을 견제하며 남해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복합 시나리오가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이 실시간으로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군의 시연, KF-21의 적어도 회피기동 시뮬레이션, 스텔스 도료의 흡수율 실측 결과, 그리고 전 세계 어느 전투기보다 빠른 무장 교체 속도가 공개되었습니다. KF-21의 무장 교체 시연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에서 공대지 미사일로 교체하는 데 걸린 시간이 불과 8분. 이는 F-16의 F-35의 12분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내릴 필요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미국 군사 전문지 데니얼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한국을 너무 얕봤나 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공군 시연의 하이라이트는 KF-21과 F-35A의 연동 훈련이었습니다. 두 전투기가 서로 다른 제조사, 다른 국가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데이터를 공유하며 협동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 기술이 단순히 추격 수준이 아니라 호환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의 종합시연,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현무 미사일이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타격 체계를 구성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각 무기 체계가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하고 최적의 타격 순서와 방법을 자동으로 계산해내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수십 개의 무기 시스템을 보고 수백 명의 기술자, 장교,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가장 움직인 건 한국이 진심으로 전쟁을 원하지 않는 나라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무기를 강하게 만든 건 기술이지만 그걸 쓸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알고 있던 충격이란 그저 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놀라움일 뿐이었다는 것을. 진짜 충격은 인식이 바뀌는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군 장교 한 분과 별도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군 전력기획단 소속 중령이었고 K방산 시스템 수출에 있어 전략적 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그는 겸손하고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령님, 제가 본 K2나 K9, 보라매 같은 무기들은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걸 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무기가 단지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목표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제 머리를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의 전략 문서를 읽고 무기 전시장을 다녔지만 이런 대답을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휴전선 건너편엔 언제든 도발할 수 있는 세력이 있고 주변엔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 다른 하나는 스스로 지킬 힘을 기르는 것.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중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방산 정책이 단순한 군비 증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생존 전략이었고 동시에 평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령님, 한국의 무기들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뢰의 확산입니다. 우리 무기를 쓰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우리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안보입니다. 그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군사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가치와 철학까지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전시회장 한쪽 부스에선 한국군 장병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한 드론 감시 체계와 탄도탄 대응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소령은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말 하나하나에 실전 경험과 현실적인 감각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전쟁을 시뮬레이션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 말에 청중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연구개발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단순히 외국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지형과 기후, 그리고 위협 환경에 최적화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의 능동형 서스펜션은 한반도의 산악지형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고 K9 자주포의 자동화 시스템은 적은 인력으로도 최대 화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남의 기술을 베끼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필요에서 출발해서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기술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죠. 소령의 말에서 저는 한국 방산의 진짜 경쟁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엔 대륙의 과시욕도 서방의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 자랑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로 강함을 말하는 것. 전시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미래 방산 비전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서 한방산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벽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추구하는 게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레베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젠 알겠어. 그들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철학이었어. 그리고 그 철학은 우리가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이었지.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K9이 활약하고 있는 북유럽의 밤보다도 지금 이 조용한 도시가 훨씬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나라. 그리고 그 준비가 이제는 세계의 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밴쿠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 기획을 시작했을 때 저는 과대포장된 K방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내겐 그게 당연한 관점이자 내가 소속된 서방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문장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 한국은 세계 군사 균형을 재설계하고 있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기내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한 사람들, 간간히 울리는 안내 방송,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야경. 그 도시와 그 나라가 내게 남긴 건 단지 정보나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강함을 과시하지 않는 용기,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정밀한 계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준비라는 신념.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이었다는 걸. 중국계라는 제 정체성이, 조부의 영향이, 그리고 서방 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저를 눈멀게 만들었는지를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날 만났던 그 중령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무기를 만든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밴쿠버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대학교 군사전략학과에서 예정되어 있던 특강에 나섰습니다. 동아시아의 억지력 구조 변화라는 주제였고
강연장엔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저는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군사 강국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미국, 중국, 인도 익숙한 이름들이 오갔고 잠시 뒤 누군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무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군사적 영향력보다 더 큰 것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K2 전차의 능동형 서스펜션, K9 자주포의 모듈형 설계,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평화를 위한 준비라는 철학을. 교수님, 그럼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더 이상 따라잡는 나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추월했고 어떤 분야에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어떻게 그걸 해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학생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한가요? 우린 보통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무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서요. 저는 그에게 전시회에서 봤던 KF-21의 실물을 설명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야. 그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어. 그 선언은 우리 같은 외부자에겐 가벼운 기술 뉴스로 보일지 몰라도 그들에겐 나라를 지키는 방식의 혁신이었지. 그 학생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배워야겠네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한국이 우리보다 먼저 배운 교훈을 조금 늦게 따라가는 중이야. 다음 날 저는 편집장을 만나 한국 취재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알렉스,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아직도 좀 의구심이 들어. 편집장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편집장님,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확신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의 중급 강국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지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편집부에 내 기사를 송고하며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육지와 바다, 하늘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모든 곳을 지켜야 할 공간이라 부른다. 지금 전 세계가 그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다. 기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레베카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것이 제게 준 변화에 대해서. 그녀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알렉스, 넌 이제 진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아.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조부의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반도는 대륙의 그림자였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때로는 본체보다 더 선명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한국은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몇 주 후 제 기사는 전 세계 7개 언어로 번역되어 각국 안보 저널에 실렸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뜨거운 반응은 미국과 유럽이 아닌 아시아 내부에서 터졌습니다. 동남아와 중동, 동유럽 국가들은 기사에서 소개된 한국의 방산 시스템과 전략 철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일부 국가는 즉시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기사에 대해 비공식 경고 메일을 받은 중국계 저널리스트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일본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그 틀 밖으로 한국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쪽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찰하고 배우고 경청합니다. 그들은 거창한 말 대신 실력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숫자가 아니라 책임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이름은 단순합니다. 대한민국. 이제 저는 어디에서든 한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과대포장된 신흥국이 아니며 누구의 그늘 아래 성장한 작은 나라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로 전쟁을 막는 힘을 만든 나라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중국계라는 정체성에 사로잡혀 편견에 매몰되어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봤던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KF-21이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모습, 차세대 전차와 함정들이 세계 군사 기술을 선도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낼 차세대 전투기, 지금보다 더 진화된 전차와 함정,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방어 시스템들까지.
한국 방산의 무한한 잠재력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대한민국. 이제 저는 그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이름이자 미래 군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 방산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지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